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지금 혼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지지율 변곡점이 되어온 이 추석 민심의 향배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추석 인사에서 이제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 명동성당을 찾아서 이제 무료 급식 봉사에도 나섰는데 역대 대통령들 이제 첫 추석 연휴 주로 이제 청와대에 머물면서 보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좀 행보, 서민들 이런 행보를 나서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대 대통령들 첫 추석은 2월 25일에 취임식을 하고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아젠다도 내놓고 또 야당의 어떤 반대도 어느 정도 받아보고 한 시기거든요. 그럼 대개는 다 전국 구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머물면서 정부 구상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지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지지율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너무나 힘든 민생입니다. 민생, 그렇죠. 뭐 물가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정책을 내놓고 아무리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도 그것이 바로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예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경청하는 자세, 지금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 또 들어보고 거기서 몸소 체험하면서 다음에 추석 이후에 또다시 뭐 경제 대책을 내놓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자세를 메시지로서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급식 봉사에 나선 현장 장면, 현장 영상과 또 오디오와 함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300 단위 0.7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간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겠네요. 간 딱 맞네. 대신 좀 풀어야죠. 자,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오늘과 같은 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안보와 정책, 정치 이슈가 부각되는 거를 만들기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그만큼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민생 행보, 서민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모양이 그런 모습도 좀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서민과 약자를 이렇게 하시는 이제 뭐 보듬고 가시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좀 정책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의 어떤 행보나 뭐 활동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공공임대 주택 관련해 가지고 한 6조 원 가량이 사실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요. 이번에도 수혜 과정 속에서 신림동에서 한 4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반지하방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조금 더 서민에 관련된 정책들 또 정치하게 좀 만들어갈 필요도 있고 예산을 좀 더 두텁게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네, 뭐 국민 삶에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지난 여름 휴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국민들의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건 명동 성당을 찾았다는 건데요. 오늘이 아마 올해만 들어서만 세 번째 명동 성당을 찾은 걸 텐데 그 2월 달에는 후보자 시절로 명동 성당을 찾아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합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3월 달엔 당선인 신분으로 찾아서 당시에도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대통령 신분으로 찾아서 무료급식 봉사뿐 아니라 네. 직접 김치찌개를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러 종교들에 대한 많은 그 인연들이 있지만 20대 시절에 명동성당을 친구들과 함께 오래 다녔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례명이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도 갖고 있고 예. 그 명동성당과의 인연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추석에 대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 생각이 됐고요. 네. 한 가지 저 김치찌개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 추석 때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요리 솜씨를 뽐냈던 적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여야 협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그 김치찌개를 끓여가면서 소통 행보에 나설 수 있는 모습까지도 하나의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현 변호사님. 일단 언제나 문제는 민생과 경제거든요. 그럼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어떤 결과물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릴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산적해 있습니다. 예. 그럼 명절 이후에 어떻게 하면 여야 간의 이런 갈등의 고리들을 풀어서 협치해 나갈지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밥상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경청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석 이후가 바뀔지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 규정입니다. 말 그대로 야당 탄압용 부당한 수사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을 앞둔 어제였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이 발언, 그다음에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했던 발언, 이게 지금 허위라는 판단이에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극단적 선택을 안타깝게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언론 보도가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죄송합니다. 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 당시에 경기도지사였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내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누구냐라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알게 됐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검찰은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안다 모른다가 왜 뭐 허위사실까지 돼서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예. 김문기 처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거 조금 있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 날 수가 있으므로 그 이익이 다 개발 시행사에 가면 안 되니까 네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계약에. 예. 이렇게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 단계에 있었던 책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 당일날 몇 시간 후에 삭제가 됩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어떤 증언을 하냐면 검찰에서 이건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예. 증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네네. 유족들은 이 당사자인 김문기 처장이 반대를 했다. 삭제를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누구한테 뭐 뺨을 맞았다라는 그런 토로까지 했다라고 보도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바로 이 이재명 시장이 배임 혐의. 즉 초과 이익이 생기는 걸 알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당연히 환수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시행자의 이익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삭제를 한 것을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삭제를 지시했던지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혐의가 바로 김문기 처장과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이 이게 밝혀지면 당선되지 못함으로 이것을 이 허위 사실로 해서 이걸 모면하려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거 아닌가요? 네,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얘기를 하게 되죠. 네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 누구와 인연을 맺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그 사람이 직책, 신분이 바뀌더라도 그 내용들을 별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돼 있던 데에 착안했던 것 같고 시장으로 재직하고 취임하기 이전부터 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고 그 내용뿐 아니라 대면 보고를 했던 상황들 또 골프를 쳤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정식적인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개 일정으로 가서 같이 골프를 쳤다. 또 김문기 전 처장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건데 이건 선거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지사님 백효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교수님 일단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는 이제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한가위고 되게 좋은 시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야 간에 이렇게 법적 공방을 하는 장면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하나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예컨대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전에 우리 대법원 판결 하나 난 게 있죠.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의 기준은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을 수 있는데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서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장면이 그때 이제 텔레비전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었다면 이것도 과거 판례처럼 이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국토부의 협박의 문제인데 이 협박이다, 압박이다. 이건 사실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박을 받는 사람의 감정의 어떤 그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국토부가 나는 압박을 했지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다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추가 이제 수익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불기소가 된 거예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쌍방울 그룹에서 변호사비 대납한 것도 사실상 이것이 증거 불충분으로 또 이것도 불기소가 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불기소 처리가 된 것인데 선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주장한 것은 또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는 또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선거 과정 속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 66명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무혐의 처리합니다. 또다시 국감장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돈다발이 찍혀 있는 사진을 놓고서 이게 이제 돈다발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만큼의 충실한 수사를 했는지 이것이 형평성 있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쪽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전혀 사실에 앉아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좀 따져볼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대장동과 쌍방으로 불기소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도리어 무고가 아니냐 고발을 했다면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불기소는 뭐냐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것만 요것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그 전에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갖고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압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압박이 느끼냐 안 느끼냐가 아니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 무엇 때문에 압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무엇 때문이냐면 직무유기다라고 국토부가 했다. 그것이 압박이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느껴서 협박이 아니라 두루뭉술한 내 느낌의 협박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나한테 했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가 나한테 압박이다라는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면 24차례 공문 중에 2차례만 국토부가 했고요. 그 2차례의 공문 중에는 전혀 공공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과 관련되지 아니했다라고 국토부가 회신을 합니다. 거기서 직무유기라는 표현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인과관계로 표현한 것과 공문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허위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놓고 이제 2라운드에 돌입을 했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장윤재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요. 사실의 공표가 있느냐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의 공표가 아니거나 그냥 의견의 표현, 또 가치 판단이거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면 사실 자체의 표명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가 없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법리적으로 그 부분도 지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이기 때문에 고의성이라든지 의도성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해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김혜경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당초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 김혜경 씨 수사가 이어지 검찰 공소시효 정지됐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김혜경 씨 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배모 씨가 사실상 이 부분에서 기소가 됐고요. 반면에 김혜경 씨는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지만 공범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범으로 지금 규정을 하는 거는 이게 공직자선거법에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이것이 사실 실효적으로 이제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공교로운 거는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일찍 사실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추석에 추석 딱 그 전전날에 맞췄어야 되는가? 부부가 이렇게 수사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런 건 참 공교롭다. 정치적 해석을 낳게 하는 일을 구태여 검찰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과 무관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일정을 좀 더 땡겨서라도 이러한 의혹을 또는 오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뭐 공소시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9월 9일,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수사 상황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추석 밥상 민심을 두고 이 정치적인 기소를 한 건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 낙선됐던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전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만약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거 개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는 바로 연이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당대표로 또 출마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당대표 선거 중에 적극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 의지를 보였으면 야당의 정치, 그 전당대회에 검찰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8월 말에 이제 당대표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 공소시효가 채 열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 여기에 소환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예. 나왔던 서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니만큼 아마 최대한 검찰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했던 최소한의 조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장윤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혐의 같은 것들도 네.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뭐 불거져 나오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이화영 전 지사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뭔가 엮으려고 하는 좀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엮으려는 뜻입니까? 검찰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일단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예. 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 아직까지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우리가 수사 상황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수사 과정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대납 의혹을 뭔가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뭐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했던 분들이란 측근이라든지 또는 쌍방울 회사 자체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넓게 폭넓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 쌍방울 그룹의 자체 비리도 있겠습니다만 이화영 킨텍스 그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뭘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결정적으로 증거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현직 대표가 지금 도주를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수사를 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후에 그 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지금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이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그 수사를 통째로 지금 쌍방울에 모 씨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B 씨에게 넘겨주고 함께 검찰 수사를 했던 전직 그 수사관한테. 그다음 B 씨는 또다시 C 씨. 이 C 씨가 누구냐면 이태영 변호사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맡았던 그 이태영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넘어간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넘어간 상황에서 바로 현직 전직 그 대표가 지금 도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S그룹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릅니다. 나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황들이 하나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자, 보면 이태영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변호를 맡았던 많은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를 해요. 그 이화영 부지사도 사회이사를 하다가 지금 평화부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혐의 말씀하셨지만 너무 혐의가 명명백백한 거예요. 공무원인데 평화부지사를 하는 와중에 옛날에 사회이사에서 있었던 법인카드를 그대로 받아서 1억이 넘게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뭐 다른 혐의가 아니라 무조건 이건 뇌물이죠. 대가성의 뇌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이재명 지사와 유무영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인 사람들이 쌍방울이라는 단일 그룹에서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또는 뭐 CB
시비, 전환 사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데 나는 네이 하나만 뭐 샀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과의 관련성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너무 이렇게 그 연관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관성이 검찰의 이제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대납했다는 것이 허위다, 대납받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상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검찰의 얘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예컨대 그렇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불기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뭘 받았든 뭐 했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예컨대 이재명 의원과 당시 이제 지사와 이걸 연루시키는 것 자체는 무리다.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연루가 되려면 거기서 1억을 받았다 썼다는 것이 일로 넘어온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주변이 있으면 이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주변 관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너무 증폭시키는 것 이 장면에서도 조금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종근 평론가께 예상 얘기한 것들은 이제 고러한 법과 관련된 정황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까지 저희가 이해를 해주고 김관옥 교수님께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 지금 대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요 검찰의 기소가 발표된 이후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추어 보복 정치라고 반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이거는 영수회담 제의,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건데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이 단독회동을 요구한다 했을 때 단독회동의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 등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여야 대표와의 대통령 회담으로 인해서 그 당시 한 5당 대표가 청와대에 모여서 같이 회동하는 모습들을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됐을 때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 그 정상화가 되고 나면 언제든지 국민의힘 여당과 야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 회동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태여 계속 영수회담을 요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문제로 사법에 관련된 문제를 치환시켜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 스스로는 추석 때 이제 명절 그 시장에 나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 태풍이 불어닥친 당시에도 민주당은 지금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들을 꺼내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거든요. 결국 투툴의 전략을 통해 지금 있는 국민의힘 대통령과 함께 맞불 작전으로서의 정치 행위로 넘어가게 되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원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김병민 위원장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찰의 기소에 크게 반발을 하면서 이른바 맞불 작전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는 글쎄요,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 많잖아요. 민주당 의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 의원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특검법 자체가 법사위도 통과를 해야 되고 본회의까지 가야 되니까요. 사실상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법사위원장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이미 양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럴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정권의 수사가 과연 정치 진영에 따라 여야에게 모두에게 공정하느냐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도 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좁혀오는 모습들인데요. 과연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도 같이 대선과 지선을 치렀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에 계신 정치인들에 대해 고소 고발을 많이 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성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야당 대표가 저렇게 뭔가 수사를 당하고 계속 위험에 빠지는 것 같은 또 동일한 모습의 어떤 모습
것들이 연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의 수사가 야당에게만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에서 우리가 특검법도 발의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 불리한 것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국민들이 이제 추석 밥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비대위 공식 출범시켰지만요. 이준석 전 대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죠.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밝힌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관계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튼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추석이라 좀 밝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여야 모두 노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이후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을 건넜다는 말은 뭐 어제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넘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처분 신청 이전에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지금 결정을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정당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현직 집권 여당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를 내린다. 그럼 그 초유의 사태에서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갔구나라고 당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물론 정진석 부의장 그 당시에 다리를 건넜다라고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아직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비대위원장과 그냥 그 의원의 차이죠. 비대위원장은 뭐냐면 아직도 이준석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야 된다라는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내에. 그럼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 의원들의 뜻도 어쨌든 포용을 하면서 이끌어야 되는 첫 발을 내디뎌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처음 시작의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이 만든 대통령을 향해서 타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군부라고 비유했을 때부터 이준석 대표도 아마 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내심 생각을 했을 테고요. 저는 이것은 아무리 뭐 외부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당 내에 정말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이렇게 품거나 뭐 손을 잡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또 한 발 더 나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SNS에 또 무슨 사진 올리면서 또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사법적인 판단, 가처분 신청을 거듭하면서 마지막까지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SNS를 활용한 여론전에 굉장히 능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듯한 이 SNS 비유의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웠던 홍준표 시장이 최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데 이런 식의 이 조롱하는 정치 결국은 끝내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고언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제는 무엇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해지거든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전 국민이 사실 대한민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본인에게 해당되고 있는 정치 메시지에 주력하는 이 전 대표의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과연 이 전 대표가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는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비대위가 출범이 됐지만 이게 순항할지 안 할지 어떻게 걱정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게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다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계속 설치하려면 하려고 하는 그만큼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국회 부의장이 한 당의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또 있고 가처분 신청에서 또 인용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절차의 하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돼서 그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뭐 여러 윤핵관 등등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원래대로 사고로 규정했던 장면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지 예.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가지고 비대위를 만들고 또 가처분 신청하고 이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국민적 피로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를 고쳐서 사실 이런 비상 상황이면 이제 비대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소급 입법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고 옛날 거를 다시 규정한다는 게 법적인 원리로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또 가처분 신청에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교수님 지금 저기 변호사님 지금 가처분 신청 냈던 그 재판부가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부지법에서 이제 가처분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또 다시 한번 이 가처분을 심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할 거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직전에 나왔던 가처분 결정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세운 전국의 의결이 무효라고까지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가 또 다시 이제 출발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긴 했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당원도 바꾸고 다 바꿔서 했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길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100%로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급 입법이라고 보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 당원 당규만 바꿨으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사의를 표명해서 이미 없어진 상태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 비상 상황이 돼버렸고 당원 당규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당시 재판부가 판단했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비대위로 넘어가게 되는 비상 상황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을 만약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규정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당 정치를 끌고 가게 될지 아마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인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주를 이룬다고 봅니다. 그 이제 김병민 위원장이 얘기하고 이정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제 새 비대위가 지금 순항할까의 핵심은 이제 가처분일 텐데. 그렇죠.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난번에 뭐 정당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김용태 최고위원 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불가가 학력적으로. 그렇다면 지난번을 결정문을 그냥 원용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을 전국위에서 보고를 하십시오라고 결정문에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인용한다면 어떻게 나머지 7명을 전국이라는 그런 그 지난번 판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전당대회가 아니라 훨씬 더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국위가 어떻게 그걸 의결하느냐? 그럼 그 전당대회가 아닌 그거보다 더 떨어진 전국위가 어떻게 최고위에 7명을 보궐로 선출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결정을 원용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판사가 보든 어떤 이 재판부가 오든 비상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